에보라와 한파가 몰아닥치는 가운데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그 첫날에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나서 유럽으로 가스 공급하던 이 우렌고이 가스관이 잠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약 50년 동안 유럽에 이 가스를 공급했던 관인데 네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사실은 뭐 1984년도에 시작된 거니까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이게 사실 개통이 된 거거든요. 그 가스관이 이제 잠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중이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가스를 갖다가 유럽으로 보내고 또 유럽은 그 가스를 받고 또 러시아는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의아하실 텐데 EU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그래도 필요했던 거고요. 또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럽으로 수출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생기는 돈도 있지만은 사실은 바로 끊고 싶어도 EU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가스관을 잠그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러우 전쟁 전에 일단 계약이 된 겁니다. 1999년도부터 이게 5년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 말까지는 이걸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24년 말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가스관을 갖다가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25년 첫날. 그렇죠. 25년 첫날 가스관이 잠기게 된 겁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말씀하셨지만 꽤 긴 구간이잖아요. 그 그렇죠. 구간에 대한 우크라이나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법 돈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건 또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1년 전에 한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죠. 우리의 피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러시아가 벌어들이는 걸 갖다가 그 눈뜨고는 볼 수가 없다, 허용하지 않겠다. 단 EU에게 이 계약 만료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EU가 다른 쪽에 어떤 공급선을 갖다 찾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라고 벌써 1년 전에 예고를 한 겁니다. 1년 전에.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그 가스관 그 이용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게 GDP 0.5%니까요.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한 10억 달러 정도 돼요.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이게 65억 달러거든요. 연간. 그렇죠. 그러니까 6배를 더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도 손해를 보는 거지만은 러시아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게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 중인데 사실은 자신들의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데 러시아가 이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걸 갖다가 용납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적국의 이익을 굳이 만들어줄 이유가 있겠느냐.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크라이나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지만 그 결단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의 서로의 관계는 알겠는데 그럼 이 가스가 연결돼서 그 가스를 받아야 되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 그렇죠. 이 국가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러시아로부터 슬로바키아로 가는 거예요. 우렌고이 파이프라인이. 그러니까 슬로바키아에 도착해서 여러 곳으로 분기가 됩니다. 이게 동유럽 쪽으로 많이 가요. 뭐 헝가리라든지 체코, 슬로바키아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정도로 가는 거죠. 근데 뭐 오스트리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잠궈도 자기네들은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도 일단 어느 정도 다변화를 갖다가 한 것 같아요. 슬로바키아가 이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슬로바키아 입장은 이게 친러시아 정부가 들어온 입장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한 3분의 2 정도 자신들의 수요를 갖다가 충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끊기면은 당장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또 슬로바키아에서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뭐 헝가리라든지 이탈리아로 분기되는 게 있어요. 여기 통행료를 또 받아요. 슬로바키아는. 그러니까 자신들한테는 금전적인 어떤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어요. 이걸 잠그게 되면은 우리가 가령 뭐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자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한 13만 명 정도 되는데 그쪽에 어떤 뭐 재정 지원을 끊겠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전력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끊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협박성 발언들을 했는데 일단 끊었습니다. 근데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비축량이 워낙 많아요.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이런 사태를 갖다 예견해서 연간 비축량의 한 70% 정도를 이미 비축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큰 타격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EU 국가들이 아니라 이게 몰도바라든지 이게 이제 발칸 국가들한테도 가는 거거든요. 특히 몰도바 같은 경우는 거의 이 파이프라인에 의존한 게 한 90% 정도예요. 자국 수요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끊었어요. 뭐 난방이라든지 일반 가정용 난방이라든지 산업용도 끊었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게 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만 하고 있거든요. 좀 우스운 거는
이 몰도바에서 이런 방송도 한다고 그래요. 나무 땔감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그 안내 전화를 갖다가 게시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에너지 고갈인 거네요. 그렇죠. 예. 이들 국가들한테는 사실 올겨울이 참 비상이 걸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사실 이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연결되는 게 끊기는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그렇죠. 22년도에도 아마 유럽의 에너지 대란 기억하실 텐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유럽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때는 자체적으로 끊었던 것이었죠. 네네네. 예. 뭐 그렇게 되니까 유럽에서도 좀 나름의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유럽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EU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22년도에 그 에너지 대란을 겪고 난 이후에 27년도까지 러시아산 의존도를 갖다 0% 줄이기 위한 그래서 그 에너지 다변화 정책이죠. 이걸 갖다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이전만 하더라도 EU가 그 러시아산에 의존하던 비율이 한 40%에서 45% 정도 됐는데 23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한 15% 정도까지 이미 낮아진 상황이고요. 우렝고이 그 가스관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은 150억 입방메타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 2018년, 19년 그 가스관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양 자체도 이미 줄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따라서 그 유럽 연합이 전체적으로 이번 그 가스 중단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뭐 크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한적이다. 네, 또 수요 자체도 많이 줄였고요. 워낙 그 천연가스에서 튀어서 그게 그 한 22년도보다 천재는 한 18% 정도 그 수요량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그래도 뭐 러시아산 가스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들어왔었는데 그게 줄면서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 달 정도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예고가 됐을 때부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연말 정도에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갖다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2022년과 같으면 어떤 에너지 대란까지는 번지지는 않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아무래도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으나 과거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던 파이프라인이 사실은 여러 개가 있었죠. 그런데 전쟁 이후에 두 개의 라인, 야말과 이 노르트 스트림 이 두 개가 폐쇄가 됐고 사실상 그 마지막 통로가 됐던 게 저희가 얘기했던 우렝고이 가스관이었단 말입니다. 이 우렝고이 가스관 폐쇄로 러시아가 그동안 유럽의 가스를 지배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막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거의 그렇다라고 봐야죠. 뭐 로이터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 지배력이 완전 상실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뭐 지금 그 제일 오래된 우렝고이 가스관이 제일 마지막까지는 남아 있었고, 가령 뭐 노르트 스트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야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끊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렝고이까지 끊겼어요. 딱 하나 남아 있는 거 있습니다. 2020년에 만든 투르크 스트림이라고 튀르키예를 통해 가지고 가는 것 가스관이 남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유럽 물량이 한 3% 정도밖에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기존에 이제 그 유럽을 갖다 지배했던 어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요, 아니면은 천연가스 차원에서요, 어떤 유럽을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지배했던 거는 사실은 이미 완전히 상실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전체 40%를 장악하고 있다가 남아 있는 게 한 3%대로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느냐? 유럽에 그럼 그 가스 공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유럽에 당연히 완전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천연가스하고 오일하고의 어떤 보고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가 있잖아요.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가 한 3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또 사실은 그 미국이라는 천연가스 지금은 LNG 최대 수출국이죠. 그렇죠. 거기가 한 19% 정도 그쪽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카타라든지 중동산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사실 천연가스가 나는 데는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돼요. 중앙아시아 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데도 제가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를 갖다가 다변화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변화시킬 수 있는 또 좋은 어떤 지리적 이점도 사실 있는 대륙입니다. 그게 뭐 유라시아랑도 사실은 가까운 거고요. 중동하고도 사실은 가깝잖아요. 대서양을 통해서 미국산을 갖다가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미국산이 제일 많이 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뭐 그 미국산이 러시아산보다는 한 30에서 40% 비싸지만은 어쨌든 뭐 유럽 연합으로서는
선택의 여지는 사실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미국은 이제 LNG 수출에서 세계 최대국인데 미국의 LNG 수출을 하는 거에 70%가 사실은 유럽향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노르웨이산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점유율을 오히려 이제 미국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네, 그렇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한 30-40% 정도가 미국산이 더 비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뭐 천연가스라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도 엄청난 천연가스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 다 태워버립니다. 수출 안 하면.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갖다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 보낼 수가 있으면은 맨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비용은 물론 들겠죠. 예.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거의 그냥 나오는 즉시 그대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이걸 갖다 배로 보내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부피가 엄청나잖아요. 부피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체를 갖다가 액화시켜야 됩니다. 아주 초저온에서 한 마이너스 163도 정도 됩니다. 그럼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요. 액체로 만들어서 배에 실는 거죠. LNG선에.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송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액체니까 이걸 다시 재기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 상중의 어떤 가공 공정 이게 더 추가가 되니까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고. 네,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채굴 원가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를 하면 러시아산이 반드시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냥 태워버리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렇군요. 앞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유럽의 이제 경제 상황이 지금 만만치가 않고 물가 상승률도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뭐 비싼 가스를 쓴다. 그럼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어요? 유럽 경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2022년에 에너지 대란 때문이었다는 것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이라는 건 사실 에너지 변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산출물은 에너지 변환하면서 나오는 건데 그 기초 그 원재료인 에너지 가격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높으면은 결국은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하고의 중국하고 미중 간보다도 유럽의 경쟁력이 자꾸 저하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자체도 사실은 에너지 비용 자체가 미국과 중국보다도 훨씬 비싸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에너지 가격이 비싸니까 뭐 생계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경기 침체 현상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 모든 거는 사실은 에너지 가격의 앙등 여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에서는 우리 준비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사실 EU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다변화는 충분히 이뤘던 거고요. 또 천연가스 같은 경우를 갖다가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어떤 재화라고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회귀한 뭐 이게 희소금속처럼 아주 구하기 힘든 건 아니니까. 스토리처럼 뭐 이런 건 사실은 아니니까요. 단지 이제 비용상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에너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유럽 연합이 유럽 대륙이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100원 주고 쓰던 걸 200원 주고 쓰면 그거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동안 팔아오던 러시아 입장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루트는 막혔다고 하더라도 뭐 이걸 뭐 중국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사실은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너무 자신들의 천연가스가 사실 유럽에 집중돼 있으니까 시장을 다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판로를. 판로 자체를.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사실은 중국과 아시아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들여오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베리아의 힘 완이라는 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파이프라인 이게 2019년부터 이제 개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간 한 300억 입방메타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이거 정도 간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가 유럽에 판매하던 걸 갖다 10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중국으로 가는 거는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 정도? 10분의 1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애가 타잖아요. 이제 더 이상 유럽 연합으로 당분간은 수출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밖에 믿을 데가 없는데 중국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만반대이죠. 사실 그 서양인들이 이런 시간의 마법사라고 보통 중국인들을 얘기하잖아요. 자신들이 유리한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하면 협상은 진행 중이에요. 러시아하고 중국 간에. 근데 중국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러시아한테 천연가스 가격을 니들이 국내에 팔고 있는 수준으로 내려라.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원가도 안 나오는 거고. 그렇겠죠. 왜 그럼 보조금을 주면서 국내에다가 싸게 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내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원래는 한 500억 입방메타를 정도를 갖다가 보낼 수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줄여라. 한 300억 입방메타로.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뭐 러시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렇군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이런 전망을 합니다. 양국 간의 협상은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렇지만 그게 그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네네. 그렇죠. 글쎄요. 이제 러시아의 그 유럽의 어떤 가스 지배는 막을 내리고 미국이 오히려 유럽 에너지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나온단 말이죠.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수준에서 한 19% 정도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에너지, 전통 에너지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굉장히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LNG 수출 허가를 신규 수출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 때는 이걸 갖다 내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유럽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관세라든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위비라든 올려달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그걸 갖다가 다 들어주는 대신 야 우리 그럼 니네 천연가스 더 수입할 테니까 뭐 이런 어떤 협상 카드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수출되는 어떤 양, 그다음 비율 자체는 점점 늘어날 거고요. 기존에 이제 러시아가 장악하던 그 에너지 패권, 유럽에 대한 어떤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대신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에너지를 갖다가 어느 특정 국가에 의존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거기에 종속이 될 수밖에는 사실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를 갖다가 어떤 틀어주고서 미국은 유럽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그간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는 라인이 완전히 달랐었는데 그렇지만 이번에 그 공급 중단됐던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세계적인 여파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산을 갖다가 유럽 연합이 쓰지 않으면은 유럽 연합은 뭐 어떻든 지금 기타 다른 쪽에서 물건을 그 천연가스를 구해야 될 거 받아야 아니겠습니까? 되니까. 그게 이제 미국산이 됐든 중동산이 됐든 아니면 뭐 노르웨이산이 됐든지 간에 해야 되는데 사실 노르웨이산은 더 증산하는 게 약간 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노르웨이 자체가 사실은 이미 부자 국가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이 채굴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좀 꺼려하는 입장이에요. 증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 노르웨이 입장입니다. 그러나 뭐 그 국민소득 자체가 워낙 높은 나라니까 사실은 아쉬울 게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럽이 이걸 갖다가 천연가스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은 미국산이 됐든지 아니면 중동도 단기적으로 이 증산하기는 약간 좀 어려울 거예요. 환경 자체가. 네, 그러면은 이제 한정된 물량, 중국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미국산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산을 놓고 여러 국가가 경합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는 사실 있겠죠.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게 살 나라가 없었을 때는 가격이 안정적이지만 여러 나라에서 우리 먼저 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럽에서의 어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기에 것이고. 국제적인 어떤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 중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조선업을 직접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 미국의 LNG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조선업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당연히 그렇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LNG선을 갖다가 추가로 다른 나라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도크가 다 차 있어서 그 정도로 사실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그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하는 입장이죠. 왜 그러냐면 조선업이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LNG를 통한 어떤 기존에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움직이던 천연가스들이 이제 LNG로 많이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35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상 운송이죠. 23년 대비 한 50%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LNG 선박에 대한 어떤 요구들 이거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LNG 선박을 갖다가
잘 만드는 나라들 그거는 당연히 뭐 우리나라니까 예.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LNG 선만이 아니라 미국의 조선업 자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밸류 체인 자체가 붕괴된 상황이잖아요. 거의 망가져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존심 센 장관이 조선업에 대해서는 야 한국 너희가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건조 능력, 그러니까 군함의 건조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는 중국이 훨씬 지금 앞서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자체는 지금 건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그만큼 망가졌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면 거의 건조 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조선업에서 막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서는 그 유일하게 공급망을 갖고 있고 건조 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한국밖에는 없는 뭐 유지 보수도 해야 될 테고. 그렇죠. 그게 MRO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유지 보수 정비라고 얘기하는데 미군의 어떤 군함 많이 이제 노후화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쪽에 이제 우리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이런 뭐 LNG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큰 수혜가 예상될 거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니 뭐 천연가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국제적 정세 속에서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냥 당장 덜컥 드는 생각이 우리 난방비에는 영향이 없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보통 들어오잖아요. 아 그래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이제 가령 뭐 2022년도까지 천연가스 가다가 급등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하겠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 그 가스 그 가격 자체도 가정용 가스, 난방용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들도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올려야 될 거라는 얘기들도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반세기 만에 공급 중단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신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 고맙습니다.